역사 3. 조선 공산당의 재건과 몰락.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공산당의 재건과 몰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워보아요를 보시면 시편 2절이 나와 있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께에 빠지게 하소서라는 말씀인데, 앞부분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라는 말씀이 바로 공산 사상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실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가련한 사람, 일반 백성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 그 내면으로 가면은 상당히 압박하고 갈취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죠. 그들의 그 약한 사람에 대한 갈취는 생명까지도 넘나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공산당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 해방했을 당시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 또 일본 식민지 해방이 이루어진 것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가 그 계기가 되어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를 했는데, 이걸로 나타난 피해자는 총 7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 떨어뜨렸죠. 히로시마에 한 번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는데, 히로시마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출근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떨어진 원자폭탄의 이름은 리틀보이입니다. 리틀보이. 그래서 이거가 떨어질 때 저는 그 땅이 딱 떨어져서 폭파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상공 450m 정도에서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열기가 그 중심에는 4,000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죠. 또 순간적으로 치솟는 어떤 일부분 어떤 스팟의 온도는 그 이상을 또 넘나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녹아들고 시커멓게 타고 굉장히 형상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데, 저도 나가사키에 가서 그 원폭 기념관에 가가지고 그걸 다 봤었어요. 원폭 기념관 나가사키에 있는 걸 제가 2번이나 가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처참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자폭탄에 대한 모든 것 A부터 Z까지 다 기록을 해놔서 그거를 보고 거기를 찾아오는 일본의 학생들, 또 일본 사람들이 그 원폭의 두려움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3일 뒤 1945년 8월 9일, 이때는 오전 11시 2분이죠. 왜 이때는 오전 11시 2분이냐면은 안개가 상공에 끼어 있으면은 그 딱 맞추려는 그 투하 지점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만 딜레이 돼가지고 떨어진 거가 11시 2분이었다. 이때 떨어진 원자폭탄의 이름은 팻맨이에요. 팻맨. 그래서 이때도 역시 상공 450m 정도에서 폭발이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즉시 죽은 사람이 약 4만 명에서 8만 명까지 추산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차가 크죠. 그만큼 집계가 어려웠다. 그리고 히로시마에는 즉사한 사람이 7만 명. 그래서 1945년 말까지 집계된 수로는 20만 명이에요. 근데 그 45년을 넘어가서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원폭에 의한 피해자가 총 74만 명이 되는 거죠. 이건 일본 사람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원폭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 교구에도 그 고엽제, 이건 베트남인가요? 그래서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 생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였는가라고 했을 때는, 히로시마에는 그 당시 전쟁을 주도하는 제2 사령부가 있었던 장소, 그리고 통신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그 전횡을 서로 주고받는 통신센터가 있었고, 병참기지, 무기들을 다 히로시마에 쌓아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가사키는
중공업과 군수 공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항만 도시죠. 항구가 굉장히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국으로 또는 동남아시아로 옮기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장소였다. 그래서 미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 두 곳을 특정하고 폭탄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두 곳이 더 있어요. 두 곳이 더 있는데 그날의 일기에 따라서 딱 정해진 장소가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였죠. 그래서 폭탄이 이렇게 딱 떨어지자마자 이제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 미국에 항복한다 라고 라디오 방송을 정오에 낮 12시에 방송을 내보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식이 되고 또 덩달아서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이 해방을 맞게 되죠. 식민지가 해방이 되면 그 식민지를 노리는 또 다른 그런 나라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혼란, 그 시대 사상의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를 향해서 발빠르게 움직였던 나라가 소련입니다. 일본의 전쟁을 보면은 굉장히 대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일본이 왜 이렇게 원폭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일본이 단순히 한반도와 만주 이쪽으로 육지로만 뻗어나가는 걸 원한 게 아니라 미국의 진주만 하와이를 폭격했잖아요. 그 폭격을 계기로 미국이 전쟁에 참전을 한 거예요. 그거가 1941년 12월 18일이죠. 12월 7일 날 일본이 기습했고 12월 8일 날 즉각적으로 미국이 대응해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이 참전하고 일본은 계속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죠. 근데 밀고 내려온 거가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호주까지도 넘나보는 그런 식으로 일본 해군이 막 밀려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미국이 참전하면서 그 전쟁이 이제 길게 이어지고 미국이 점점 더 영향력을 강하게 퍼뜨리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도 왜냐하면 영국 식민지 땅도 다 일본이 건드리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독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국으로 뭉쳐져서 이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일본이 시작했기 때문에 종국에는 일본의 항복으로 2차 세계 대전도 종식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소련은 언제 참전하게 되냐면은 일본과 소련 사이에는 원래 서로 전쟁하지 말자라는 조약이 있었어요.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라는 조약이 있었는데 소련이 그걸 깨고 8월 9일에 일본 전쟁, 대일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연합국으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등장을 해서 전쟁에 참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941년 4월 달에 소련과 일본 사이의 불가침 조약을 파기한 행동이에요. 그냥 쭉 시간의 순서로 보면은 당연히 파기한 서로 침략하지 말자 해놓고 소련이 1945년 8월 9일에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항복한 다음에 연합국이 일본을 7년 동안 간섭을 하게 돼요. 섭정 아닌 뭐 이렇게 간섭 뭐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국이 일본을 7년 동안 치리하는 중에 재판이 하나 열려요. 극동 국제 군사 재판. 극동 국제 군사 재판. 여기에서 그 불가침 조약 파기한 거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오냐면은 연합국의 동맹은 양국 간 불가침 조약보다 우선한다라고 딱 판결이 나죠. 그러니까는 연합국의 그 결정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두 나라 또는 밖에 있는 두 나라 간에 어떤 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우선한다라고 딱 판결이 나고 그다음에 연합국 판사들이 다 소련을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일본은 어떤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소련이 재밌는 게 뭐냐면 8월 9일 날 만주에 있는 일본군들을 소탕하기 시작하면서 쭉쭉쭉쭉 한반도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8월 9일 단 하루 만에
일본군을 다 소탕한 다음에 한반도로 쭉 내려와서 8월 24일에는 평양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 기세로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는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제재를 가하죠. 제재를 가하면서 38선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38선이 생기고 38선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 북한은 소련이, 그다음에 38선 아래는 미국이 다스리는 거, 좀 약간 도와주는 그런 군정치를 한다라는 게 결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자라는 게 논의가 된 거예요. 한반도를 우리네들이 다스리자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항복을 받기로 했고, 그런데 이제 소련이 너무나 내려오다 보니까는 미국도 서둘러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연합국이 일본 항복 선언에 사인을 받게 된 날은 9월 2일이에요. 1945년 9월 2일에 연합국이 일본 항복 선언 거기에 사인을 받고 승인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12월 28일에 그러면 이 한반도의 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또는 독립시킬 것인가 이런 거를 논의를 하게 되죠. 그거가 미국, 영국, 소련 외상회의라고 합니다. 미용소 외상회의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안이 가결되는데 여기서의 주장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때 미국이 38선을 나눠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미국은 우리나라를 즉시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자. 이거를 미국이 주장을 했어요. 나눠서 이렇게 하지 말고 38선 긋고 이렇게 도와주지 말고 그냥 한반도는 그 자체로 즉시 독립을 인정해주고 물자를 지원하고 도와주자라는 얘기를 미국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련은 38선을 나눠서 위에는 우리가 좀 도와주고 밑에는 미국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주장을 그때부터 소련이 한 거죠. 그러니까 38선의 주장은 미국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소련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 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탁 통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는 다 반대를 했죠. 싫다.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로서 이제 독립국가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박헌영이 해가 바뀌어서 1946년 1월 2일 지금 28일, 12월 28일에 그 신탁 통치안이 가결되고 통보가 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1월 2일에 박헌영이 찬탁으로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소련의 지시죠. 소련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하라. 나눠서 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박헌영 너도 찬성을 해라. 그 다음에 너를 따르는 모든 공산주의자들도 다 찬성을 하게 만들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우리 한반도를 향해서 공산화하려는 전략, 한반도 진공 작전이 이제 하나하나 실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시를 받고 박헌영이 이제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거든요. 민주주의 민족 전선. 이것을 결성을 하는데 남한의 대한민국 대표 민주위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승만, 김구 유명하죠. 이제 그 세력과 이제 맞부딪히면서 대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소련의 사상을 줬다 보니까 이제 소련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모든 계급 투쟁이니 또는 뭐 노조를 통한 그런 나라를 향한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반대 의견 무조건 어깃장 놓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박헌영을 통해서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분열이 돼야지 먹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때 내려온 전술이 신전술이라고 하는데 테러는 테러로 피는 피로 갚자. 근데 이거가 오픈된 얘기가 아니었어요. 공개적으로 다 공감대가 형성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전술이고 이것은 소련의 스티코프가 내려준 스탈린을 통해서 스티코프, 우리나라 소군정의 대표자였죠. 스티코프가 이제 박헌영에게 지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해방 전후로 있었던
사건들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세는 어떠했는가? 광복이 되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광복되자마자니까는 1945년 8월 16일이겠죠. 8월 16일에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위원장이 여운형입니다. 우리가 여운형 생가를 팻말을 본 적이 있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다들 보셨을 거예요. 여주에서 서울 오다 보면은 옆에 여운형 생가 그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그 여운형은 중도 좌파죠. 중도 좌파. 중도 좌파고 우리나라의 공산 세력을 자리 잡게 하는 아주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중도 좌파. 중도 좌파스러운 판단을 한 거죠. 중도 좌파가 손을 잡을 때는 우파랑 손을 잡게 될까요? 좌파랑 손을 잡게 될까요? 좌파랑 손을 잡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산 사상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 이 건준이는 줄여서 건준이라고 많이 하죠. 좌파 성향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가장 큰 정치 단체였어요. 그러나 좌파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운형이 중도 좌파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모임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추진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 그다음에 민주주의적 정권 수립, 그다음에 대중생활의 확보. 이 세 가지를 추진을 했어요. 여기에 총역량을 집중을 했다. 너무나 좋죠. 완전한 독립국가, 민주주의적 정권 수립, 대중생활의 확보. 너무나 그 글씨로 보기에는 의미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면서 여운형이 어떤 실책을 하냐면은 서대문 형무소에 약 3만 명 정도의 좌익 범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석방을 했어요. 상의 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건준이에 있었던 좌파가 아닌 사람들이 다 탈퇴를 하게 돼버린 거죠. 인원수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건준이 아니 이거 너도 내가 대단하다 해. 가끔 이렇게 잼이 들 때가 있죠. 제 목소리도 저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이게 들리면 안 될 텐데. 자, 그 여운형이 3만 명의 좌익 범죄자를 석방을 하게 되면서 많은 그렇지 않은 인사들이 탈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건국준비위원회 사이즈가 작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운형이 다급한 나머지 박헌영이랑 손을 잡아요. 박헌영이랑. 그래서 건준이가 진행이 되면서 박헌영을 따른 사람들은 어떤 걸 했냐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로대중의 위대한 지도자 박헌영 선생은 어서 나와 우리를 지도해달라라는 벽보가 나붙기 시작했어요. 근로대중의 위대한 지도자 박헌영 선생은 어서 나와 우리를 지도해달라라는 벽보가 붙으면서 박헌영도 나름대로 이제 공산당 재건하기 위해서 그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8월 19일에 서울에서 공산당 재건 공작에 착수를 했고 8월 20날에는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다면 또 다른 그 이면에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도 박헌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은 민족 분열과 계급 대립을 극대화시킨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 공산당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민족 분열, 계급 대립을 극대화시켜서 거기에 불만 세력들을 불만하게 만들고 그 틈에 자신들의 공산 사상을 주입해서 다 끌어모으자라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박헌영의 손을 여운형이 끌어당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그 건국준비위원회 모든 시스템이 박헌영에게 다 잠식당하게 되죠. 보면은 8월 22일과 9월 3일에 이제 개편을 하죠. 박헌영이랑 같이 손을 잡게 됐으니까 개편을 할 거 아닙니까? 개편을 통해서
간부를 다 공산주의자로 바꿔버려요. 박헌영이.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하면서 9월 4일에 집행위원회를 집행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도 개편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박헌영이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고스란히 흡수해서 그 건준위에다가 세팅을 한 게 집행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헌영이 이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건국준비위원회 변질 전략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9월 6일에 경기여고 강당에서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이때 모였던 인원이 600명. 원로목사님이 근현대 사시면서 이 9월 6일 경기여고 강당에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고, 저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근현대사 시험을 보실 때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조선인민공화국 임시조직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 임시조직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거. 법안이 통과가 되고 곧장 어떻게 이어졌냐면 조선인민공화국이 창건이 됐어요. 조선인민공화국. 이때 중앙위원이 52명이었는데 그중에 38명이 공산당원이었어요. 공산당원이고 후보위원들도 2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5명이 공산주의자, 공산당원이었다. 그러니까는 언더에서 공산당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박헌영에게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는 공식성을 가지면서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된 거죠. 거기에 사람만 다 바꿔 끼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9월 7일 날 건국준비위원회는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인민공화국이 창건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을 이승만을 세우려고 했었거든요. 이승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운형을 손잡고 이렇게 키웠던 것처럼 이제는 이승만의 손을 잡고 나라 한반도 전체를 공산 사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승만 거절하죠. 그리고 당연히 미군 정도 이 단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승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박헌영이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이제 소련 소군정이랑 다 합작해서 스탈린의 지시도 받고 스티코프의 지시도 받아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무력으로, 테러로, 그다음에 계급 대립으로 우리나라를 몰아가고 있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 군정과 우익 인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후에 어떤 짓들을 하냐면 좌파 정당을 세웁니다. 좌파 정당을 세우고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라는 단체를 세우고요. 그다음에 전국 농민조합 총연맹, 전국 농민조합 총연맹, 이런 식의 좌익 성향의 대중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분야별로 노조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모든 분야별로 노조를 만들어서 이제 제대로 미군정이랑 대립하고 대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45년 9월 1일에 조선공산당, 아까 9월 6일 날 창건했었던 거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9월 11일에는 조선공산당을 드디어 재건합니다. 조선공산당이라는 간판을 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수장은 당연히 박헌영, 또 박헌영 직계로 실무진으로 뛰었던 사람들이 김형선, 이현상, 김삼용, 이관술, 이런 사람들이 박헌영의 수족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들한테 말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노동자, 농민, 도시 일반 근로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을 옹호한다. 또 서민 생활을 급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라는 거예요. 기본 투쟁인데 듣기 좋죠. 우리 뭐 먹고 못 살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조선 공산당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거를 위해서 싸운다. 라고 해주니까 대신 싸워준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의 78%가 조선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조선 공산당 내부에서 있었던 실제 강령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 분열과 계급 대립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갭은 어떤 두 단체가 있을 때 실질적인 갭은 뭐 5cm 정도밖에 안 됐으면은 이걸 갖다가 막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을 시켜가지고 실제 이 5cm를 막 5km 정도로 느끼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짓을 이제 조선 공산당이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쭉 보니까는 소련이 이제 박헌영은 자기 사상이 너무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사상이 뚜렷한 박헌영보다는 생각이 없는 김일성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김일성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헌영을 일단 높여줘요. 높여주면서 니네 너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에도 그 분국을 세우자라고 박헌영을 부추깁니다. 꼬드깁니다. 그래서 생겨난 거가 10월 13일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는 게 북한에 설치가 돼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당연히 수장은 김일성이죠. 그래서 소군정과 김일성이 앞으로 장차 남로당을 흡수해서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겠다라는 전략으로 이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에게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죠. 다 아시는 것처럼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그죠? 여기서 위조 집회를 언제부터 찍어내냐면 1945년 10월 말부터 46년 4월 초 발각되기까지 이제 위조 집회를 찍어내는 거죠. 넘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던 거는 진짜 돈을 찍어냈었던 그 기계가 근택빌딩, 근택인쇄소에 있었어요. 징크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9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잉크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 돈을 찍어내는 기계와 잉크로 찍었기 때문에 그게 위조 지폐라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넘버링이 똑같은 거예요. 넘버링이 똑같은 돈이 너무 한 종류가 많이 나오니까 이상하다 해서 발각이 된 거죠. 근데 그 발각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창선이라는 사람.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찍어냈냐면 약 1200만 원 정도 찍어냈거든요. 근데 그 당시 1200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때 그 공무원의 월급이 평균 500원이었더라고요. 500원. 그리고 이거는 신문기자 월급으로 치면 신문기자가 1700년 동안 모아야 되는 월급이었다.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그들이 생각하는 노동자, 인민을 위해서 뿌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간부들의 배를 불렸죠. 그래서 간부들은 그 돈에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창선은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징크판 하나를 갖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발각, 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 국민들이 조선공산당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미 군정이 좌익에 대해서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건을 통해서 1946년 9월 6일 혹은 9월 8일에 박헌영, 이강국, 이주화 등등의 조선공산당 세력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지게 되고 스티코프 비망록에 따르면 박헌영을 10월 6일에 관에 넣어서 월북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로당은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북한에 세웠던 북조선 분국,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점점 더 세력이 시스템이 확실해져가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6년 7월이면 정판사 사건이 있은 다음이잖아요. 그때 소련 스탈린이 시켜가지고 그 북한에 있었던 소군정과 그다음에 박헌영과 김일성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 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김일성을 지명을 해요. 그러니까 박헌영은 북한에 가도 김일성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고 지도자로 이제 임명을 받은 김일성은 북한의 소비에트와 조기 장착을 지시를 받죠. 북한에 빨리 공산 사상을 확립시켜라 라는 그런 지시를 김일성이 받게 되고, 그 지시대로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북노당이 창립이 돼요. 북노당. 북조선 노동당이죠. 그리고 이 지침에 따라서 이제는 역으로 1946년 11월 23일에 남노당이 출범이 되는 거예요. 조선공산당은 남한에 세워진 다음에 북한으로 올라갔잖아요. 북한에 세워졌는데 이제 그 북노당이 세워지고 그 분국격으로 남노당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이 46년 11월 23일에 출범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세 개의 당이 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운영했던 신민당, 그다음에 여운형이 운영하는 인민당, 또 박헌영이 운영하는 조선공산당이 합해져서 이제 남조선 노동당이 되는 거죠. 이때 박헌영은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이름이 올라가요. 그리고 위원장은 허연이라는 사람이고, 그러나 실세는 누굴까요? 박헌영이죠. 실세는 박헌영. 그래서 이 산하 조직으로 전평노조,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있죠? 이게 전평노조예요. 그 다음에 민해청, 민주주의 애국 청년단, 민주학생연맹, 여맹. 이 전쟁 때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남노당 산하에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파업, 폭동 이런 거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박헌영은 소련의 스티코프에게 어떤 식으로 이 사회단체를 지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스티코프가 무슨 말을 하냐면, 테러와 압제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고 그 다음에 항의 집회를 개최하라. 데모하라는 얘기죠. 계속 데모해라. 그래서 박헌영에게 2번에 걸쳐서 일본 돈 5만 엔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조직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제 항의 집회를 열어라, 개최해 나가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가 1946년 9월 23일에 대구 총파업.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 대구 10일 폭동. 그리고 이것이 다다음 주에 배울 거, 공부할 거 제주 4.3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여수 순천 사건으로 번지고 6.25 전쟁까지 발발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의 뿌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겉으로는 화친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친하는 거지만은 손 잡는 순간 너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내 것을 세우겠다라는 전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이렇게 정판사 위조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았다면은 이 사상으로 우리나라가 성립됐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했듯이 펼쳐지기 위한 그 사상으로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선택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한번 그러셨어요. 빨간 물이 쭉 우리나라를 다 덮었다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정을 넘어야지 그 다음 스테이지가 열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말은 실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또 전진을 이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보폭에 맞는 신앙의 국량을 갖게 해달라라는 기도도 같이 병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공산당은 항상 시작을 했지만 항상 끝은 몰락했어요. 몰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공산사상이라고 본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순순히 내어주지 않는다. 또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조선 공산당의 수법을 언제 재건됐고 언제 몰락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기보다 이 사람들의 수법을 아이들이랑 잘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선 공산당의 재건과 몰락이라는 주제로 아버지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생각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내 주장을 세워보려는 그런 악한 생각이 바로 공산사상인 것을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정직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아버지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가지려고 하고 또한 내 것이 아닌 그 자리를 탐하면서 아버지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자 했었던 그런 공산당의 괴계를 아버지께서 아버지 밝혀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정리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아버지 그 하나님의 원리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에 또한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 부조리, 부패는 다 아버지 바다에 수장시켜 주시고 그 깨끗하게 해주신 그 장소에 하나님의 법과 공의와 질서만이 바로 서는 가운데 거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의 뜻이 온전히 성취가 되고 아버지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가 되기까지 저희들 기도 신은지를 범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생각,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생각,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 생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발견이 되어지고 깨달아졌으면 아버지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나갈 때 우리 아이들도 신앙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아버지 애국심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 지키는 그 끈기와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